유중하고 시공이 똑같다고 하는데 하는 손으로 쏘랬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 자, 갑니다. 예. 보통 이제 파동이 전달이 될 때는 매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도 같은 거는 매질이 물이고 소리는 그 공기가 매질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방금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리창으로 도청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진짜요? 네, 도청이요, 도청. 도청 알죠? 네. 그 남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몰래 빼내는 걸 이제 도청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도청하냐면 어떤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압축시키고 압축 팽창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퍼져 나가는데 그 소리가 결국 압축 팽창을 통해서 누구를 진동시킬 수 있냐면 유리창이요. 그럼 내가 말하는 이 어떤 박자에 맞게 유리창이 막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저 유리창 바깥에 멀리에서 그 레이저 중에 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진성이 좋은 뭐 적외선 같은 거, 적외선 레이저 같은 거를 유리창에 딱 대놓는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리창에 적외선 레이저가 딱 닿았을 때의 파장과 그 유리창의 진동을 하니까 이제 유리창이 앞으로 좀 가 있을 수도 있고 뒤로 후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유리창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했을 때 맞아서 튕겨 나오는 적외선 파장. 그럼 유리창이 뒤로 들어갔을 때 맞아서 튕겨 나온 되튕겨 나오는 적외선 파장.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이런 효과를 물리학에서 무슨 효과라고 해요? 도플러. 도플 효과라고 하죠. 미쳤다. 네, 그래서 이제 유리창에 대놓고 그 적외선 레이저를 쏴서 되튕겨 나오는 빛의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변화를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와. 소리로 바꿔주면 그 건물 안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됐느냐? 혹시 여러분 냉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냉전? 네. 바로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 러시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 냉전 시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와 북한도 냉전 시기였죠. 예, 그때 이 KGB하고 CIA가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미 1970년대부터 쓰던 방법이라 이게 지금 여러분 우아우아 하는데 클래식입니다. 고전이에요, 고전. 알겠어요? 고전입니다. 바람 때문에 창문이 떨리는. 예. 그것도 다 가만히 되겠죠. 그럼 이제 와. 소리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수업도 누가 도청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수업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창문에 그래서 막 건들고 있으면 막 도청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가장 탑 시크릿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정원이 당연히 청와대겠죠. 네. 그 모든 정보가 청와대로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옛날에 청와대 유리공사를 한번 한 적 있거든요. 네. 청와대 유리공사 하는데 견적 얼마나 할게요? 유리공사.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이런데 그냥 누가 잘못 쿡 쳐가지고 유리 깨졌어. 그럼 이게 유리하는 저 업자 아저씨 불러가지고 유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꼴랑해야 몇십만 원? 뭐 인건비 해가지고 몇십만 원 하면 붙인다고요. 근데 뭐냐면은 청와대 유리공사 하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 나왔냐면 100억 나왔어요. 100억. 와. 유리공사 하는데. 그리고 시공업체가 어디? 시공업체가 현대중공업이 시공했어요. 여러분 현대중공업은 그냥 궁어멍 가게예요? 세계적인 회사예요? 세계적인 회사, 세계적인 대기업이잖아요. 왜 그 고비용에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달려들어서 유리창 공사를 했느냐? 도청. 네, 도청 방지 필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적외선 레이저 같은 걸 쏘면 그 레이저를 아예 그냥 흡수해 버리는 필름이 있어요. 되튕겨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착해야 했기 때문에 유리공사를 초전문가 대기업에 부탁을 하고 엄청 고비용으로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그래서 도청하기 쉬워요, 도청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기관 중에서 도청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펜타고. 미국 한입니다. 미국 빼고. 소련? 미국 다음으로 거의 미국 다음으로예요. 도청 기술이 최고로 발전한 나라. 와.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방금 레이저 도청 같은 경우도 매우 전기 기술적이죠. 전자 기술적이잖아요. 네. 전자 기술, IT 기술 발전한 나라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도청 기술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북한 있죠? 북한에서 벌어지는 모든 통신 있죠? 100% 도청이에요. 저희가요? 예, 우리나라가 100% 도청이에요. 민간의 통신까지 해서 북한 내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통화 있죠? 100% 도청이에요. 와 미쳤다. 100% 도청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쟁 징후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걸 알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다 절대 공격 못한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모든 통신을 100% 도청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페이크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페이크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 공격하는 수단 미사일이나 대포 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도청이 안 되겠죠. 그냥 어느 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어떤 병사가. 존나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자기 포대에 가가지고 에이 대포나 하나 쏴야지. 뻥! 자 이런 거는 도청이 돼야 안 돼요. 네. 이런 건 도청이 안 되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상부의 명령으로 야 몇 날 며칠에 미사일 쏴 하는 거는 누가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령하는 걸 통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100% 한국에 의해서 도청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건 사실 정보전에서 불가능해요. 근데 걔네도 다 알고 있으면 막 진짜 긴급 작전 같은 거. 예,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도청이 안 되는 유선 라인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유선 라인들. 진짜로 와서 땅을 파서 유선으로만 연결돼 있는 무선 통신 말고요. 아, 이게 완전히 그 인터넷 말고 인트라넷이라는 거 있죠. 폐쇄 통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북한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주석궁에서 어떤 부대장까지 한 라인 그냥 딱 그것만 있는 라인. 그거는 도청이 불가능하죠. 그건 도청하려면 직접 사람이 가서 파가지고 거기에 뭘 달아놔야 되는데 그런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그런 걸 또 많이 운영하고 있죠. 뭐 여하튼 그래서 도청 기술이 가장 발전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역으로 다른 나라가 도청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도청을 잘한다는 건 도청을 막는 것도 어떻겠어요? 잘하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와대의 모든 정보가 미국으로 다 도청되고 있어요. 다 100% 도청되고 있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원래 청와대는 도청 불가 지역이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현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해요? 용산에서 근무하죠.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죠. 왜요? 왜 옮겼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의 친한 어떤 점쟁이가 청와대에 있으면은 기운이 안 좋아서 안 좋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믿기 어려운 얘기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도 유언비어 퍼뜨릴 생각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이 점쟁이의 말을 믿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없던 장소에 대통령이 근무를 하는 거니까 거기 실내 인테리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업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청와대 유리공사하는데 어디가 현대중공업이 100억짜리 공사를 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공사는 이게 일반 인테리어 공사의 최첨단 공사가 돼야 돼요. 최첨단 공사가 돼야 되니 어떤 업체를 해야 되겠어요? 믿을 만한 최고의 업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업체를 했느냐?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하는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어요.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윤석열 왜 이러지? 네. 그래서 그때 무허가 업체니까 일하러 들어온 그 인부들의 신원조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그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인부 속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쪽의 스파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 뭐 일본 스파이들이 다 들어와서 집무실 안에 도청기 다 설치해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을 100% 뜯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 없게 공사하면서 다 심어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 같죠? 예. 근데 이게 진실로 드러났어요. 문제요. 언제 드러났냐면
그래서 CIA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미국이 다 도청을 했고 그 도청한 걸 미국의 CIA의 군 부서에서 그거를 작업하는 하고 누가 어떤 직원이 그걸 작업해서 보고서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쓰는 말단 군인 하나가 한국? 우리 미국하고는 나쁜 사이가 아닌데? 러시아를 도청한 것도 아니고 북한을 도청한 것도 아니고 한국? 이상한데? 해가지고 그 군인이 그 얘기를 알던 기자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백악관에 가서 미국 국무장관이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기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저 국무장관님, 저기 미국 정부가 저기 한국 정부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기록이 TV에서 나왔어요. TV에.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성명으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도청을 했는데 미안하다 이랬다고. 와 미쳐버리겠다 윤석열 때문에. 근데 그러면 네. 다음 대통령 오면 집무실 또 옮기는 거예요? 원래 그럼 이제 다음 대통령이 오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나라 정보부는 예상하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겠죠. 그 사이에 청와대는 관광지처럼 개방이 돼버렸죠.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을 했어요. 관광지처럼. 그 얘기는 알아요? 그거 알고 예, 말도 안 되게 청와대 개발하면 관광 수익이 1조 원이 넘는다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가지고 청와대를 관광객들한테 개방했어요. 이미 거기 누가 다 들어왔겠어요? 다른 나라 스파이 들어와서 도창기 100개 깔아놨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예, 그러면 다시 와서 대통령이 직무한다 하더라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싹. 예, 청와대를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어디에 도청기가 숨어 있는지 100%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확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다 찾았다 하더라도 찜찜한 거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유일한 방법은 다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언제가 있었냐면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새롭게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미국 대사관을 짓는데 그 미국 대사관에다가 러시아 정부가 도청기를 막 설치를 한 거예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리고 대사관은 탑시크릿이 뭐냐면은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많거든요, 대사관은.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도청기를 심고 싶겠죠. 그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걸 미국이 안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할게요? 새로 졌어요. 반쯤 짓다가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신원조회가 완료된 인부들을 비행기로 실어서 새로 지었어요. 이게 국가 간 정보전이라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미루어 짐작하면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다면 청와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돈이 들건 말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 새로 부시는 게 정답이에요. 부셔서 새로 짓는 게 정답이에요. 윤석열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냥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 청와대 짓는 거니까 그냥 대충 건물 짓는 거예요? 최첨단 건물이겠어요? 돈 엄청 들어. 네, 청와대는 예쁘자고 짓는 건물이 아니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미사일 공격 받았을 때 다 부셔져야 되겠어요? 안전해야 되겠어요? 지진, 미사일, 그리고 핵 공격. 핵 공격이 가도 안전해야 되는 곳이 그 청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짓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집약돼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새로 부수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건설비만 수천억 대에서 1조 가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도청기가 단 하나라도 설치돼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가 간 첩보의 세계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미국 도청기가 싹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거예요. 뭘 실패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 반란이 도청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반란 일으켰잖아요.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군인한테 야 몇 날 며칠에 탱크 데리고 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엄하기도 전에 누가 먼저 알았다? 미국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한 사실을 우리나라의 기자들한테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흘리고 그 기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또 제보를 해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이 일어날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계엄이 있던 날 12월 3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미리 제보가 왔었거든요. 미국을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계엄하자마자 국회로 쫓아가가지고 계엄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왜? 요즘 아니요. 요즘은 미국이 전쟁하는 걸 좋아해요? 전쟁하기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전쟁하면 너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식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100년 전처럼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현 대통령이 전쟁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꿨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군사 반란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건 내가 들었던 기자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던데 아마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고까지 생각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제거하려고까지 했나 봐요. 근데 사실 또 그건 될 말이에요. 그건 또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다른 나라 정부가 관여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암살한다. 이건 또 될 말이에요.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맞지만 사실은 그건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 말은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는 미국은 언제건 현 정권을 갈아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아닌 거죠. 알겠어요? 우리의 정권을 우리가 갈아엎는 건 우리의 몫인 거지 다른 나라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있었던 그 2주 동안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은데 여기까지만 알겠죠? 네. 진짜 전쟁 날 뻔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모르죠? 진짜 여기 거제도하고 창원 쪽에 미사일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예요. 거제도예요? 네. 아니 저희 형이 군인인데 예. 이거 군대 보면 저희 형이 네. 이렇게 갈 뻔했대요. 예. 그러니까 진짜 거제도하고 창원에 미사일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제도에는 뭐가 있어서요? 해군. 그다음에 창원에는 왜? 예, 창원에서 K2 자주포하고 K9 자주포하고 K2 탱크 만들죠. 하나디펜스하고 현대로템이 지금 창원에 있다고요.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항상 창원하고 거제도를 향하고 있어요. 거제도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 나면 제일 타겟이 서울하고 창원이에요. 창원 거제예요. 이게 서울이 타겟일 것 같죠? 아니, 서울과 당연히 동시에 저 거제도하고 창원이 첫 번째 타겟이에요. 그럼 이제 터지면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물론 뭐냐면 조선소하고 해군 부대 쪽을 향하고 있겠지만 그거 뭐 지나가다가 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수월 위험해요, 수월. 거긴 좀 항구에서 떨어져 있지 않나요, 수월은? 예, 그렇긴 하지만 우연찮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파편이라도 맞으면 다 죽는 거죠. 예. 요즘 군사 기술은 무시무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진짜 전쟁은 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탄핵이 지금 국회에서는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헌법재판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 지금 현 구성상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그 재판관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이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뉴스에 항상 그래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안 되면
내 생각으로는 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전. 왜냐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잡았어요. 그럼 군 통수권을 잡은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겠어요?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킬 거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국민 정서는 그 쿠데타를 원해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러면 군 내부에서도 이게 의견이 달라질 거예요. 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달라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로 진격해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가는데 군인들 중에도 민주시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졸격하다가 어떤 군인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순간 뭐예요? 내전이죠. 총구 돌리는 순간 내전이에요. 그러면 타상타상상 하다가 사상자들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광화문에서나 아니면 국회 앞에 시위하던 국민들 중에도 몇몇 다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린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일반 시민 하나하나가 다 워리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의무 복무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당장 탱크나 장갑차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백깔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총 잡으면 다 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군인들끼리 전쟁하는 통에 총 맞은서 누가 피 흘리고 쓰러지고 있으면 그 옆에 누군가 군인에게 총을 뺏어서 총을 쏠 시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나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내전이에요. 와 전쟁 영웅. 근데 네. 탄핵이 안 되는데 다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다시 못 받을 거예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있어서 법적으로 한 번 판단된 사건은 두 번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할 수 있는지 세 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두 번 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의원들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현 대통령이 영구집권 할 텐데 그걸 대한민국의 민주의식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내전이에요. 저도 싸움을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되게 예의 바르고 나이스해도요. 실제 펑 하고 터지고 총소리 나면 한국 사람들 눈 뒤집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총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총을 더 잘 다루게 한국 사람들이 총을 더 잘 다루게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총을 잘 다뤄요. 왜냐하면 의무복무 때문에. 미국에서는 깽단들이 이게 총 쏘는 거지.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깽단이 더 많아요. 깽단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총을 못 다루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 국민이 총을 다룰 수가 있어요. 적어도 전 국민의 절반은. 그러니까 아무나 워리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옛날에 LA 폭동이라고 기억해? 네. LA 폭동? 흑인들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 경찰이 흑인 죄 없는 청년 때려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흑인들이 빡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흑인들이 그 LA에서 모여가지고 LA 부자촌 있죠. 부자촌 쪽으로 폭동 일으키러 갔었어요. 근데 부자촌에서 폭동 일으키면 미국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강하게 설치하고 길 하나를 터줬어요. 어느 쪽으로? 한인타운 쪽으로 길을 터둔 거예요. 그래서 흑인 그 폭도들이 한인타운 쪽으로 몰려가게 미국 경찰이 거기를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백인들이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몸보는 흑인들이 이제 한인타운으로 왔죠. 그래갖고 막 한인 가게 약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한국 사람도 어떻게 됐냐? 그때 이제 한인타운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야, 다 모여 해가지고 큰 타운에 성을 짓고 거기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군 장성도 있었어요. 예비역 군 장성.
갑자기 조직이 만들어지고 군 부대가 만들어져서 저격봉도 배치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가지고 그 LA 폭동에 흑인들 우르르 왔다가 총 맞아 다 뒤졌어요. 다 뒤졌어요. 한국이 막 그렇게 총 쏘고 죽여도 돼요? 이건 자치 방어니까요. 어. 거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중범죄 중에 하나가 무단 침입이에요. 미국 법상으로는 무단 침입할 경우 총으로 쏴 죽여도 돼요. 총으로 쏴 죽여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쪽은 무장을 하고 오는 그 폭도들이잖아요. 그럼 총으로 쏴 죽여야죠. 그럼 그런 상황에선 한국 사람들한테 덤비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처음에 덤비러 왔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쫄아가지고 그래서 LA 폭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말이 뭔지 아세요? 루프탑 코리안스. 루트? 지붕 위에 지붕 위의 한국 사람들. 루프탑. 지붕. 그러니까 큰 쇼핑센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쇼핑센터일수록 저격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벙커를 진지를 만들고 흑인들이 오면 다 쏴 죽이는 거예요.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 여기 6.25 참전 용사도 있었고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도 있었고요. 그건 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라고 총 못 쏴요? 할아버지 이제 반동이 되잖아요, 총 아니. 아유, 충분해.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장갑차나 헬기도 있었으면 우리가 몰 수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 인터뷰에. 장갑차도 저희 장갑차 탱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갑부대 나온 애들은 탱크도 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총 들게 되면 끝장나요. 그러면 이 말은 한국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쉽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집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RPG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죠 집에. 뭐 아니면 탱크에서 포탄이 날아올 수도 있죠. 미사일까지는 안 쏴도 그런 소변기 정도는 이제 와, 지하 할 수 벙커 있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인용이 안 되면 나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봐요. 내전. 예,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준 사람이 현 대통령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건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암살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모르겠습니다. Anyway. 나총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모든 웨이브에는 뭐가 필요하다? 미디어가 필요하다. 알겠죠?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건 그 매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 알겠죠? 그러한 전달 방식을 뭐라고 하죠? 매질이 없는 에너지 전달 방식.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예요. 저거요. 빛, 전자기파. 전자기파 다 아는 말이에요. 아까도 언급했던 얘기예요. 단어예요. 매질이 필요 없는 에너지 전달. 그걸 뭐라고요? 파동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복사요. 복사 영어로 뭐라고요? 알았는데. 복사 영어로. 뭐 카피요? 복사 영어로 뭐라고? radiation. 라디오. 알겠죠? radiation. 그래서 이 빛 전자기파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빛은 그 안쪽에 뭐가 있느냐?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기장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류입니다. 교류. 그럼 교류란 말 알아요? 네. 교류 아니면 무슨 류? 직류. 직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혹은 뭐 N극과 S극이 고정되어 있는 걸 직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류는 뭐예요? 교류는 자꾸 바뀌는 거.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자꾸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른다?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한 거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뭐냐?
자,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진행해요. 그죠? 빛이 이렇게 진행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자기장도 이런 식으로 한 번은 N극, 한 번은 S극. 이게 자꾸 주기에 따라 바뀌는 그런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 바로 빛이다. 라는 걸 물리학자들이 알아내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뭐 이해고 자시고 저렇다니까 저걸 외워야지 뭐 알겠죠? 외워야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뭔 말이냐? 이겁니다. 이거요. 잘 봐요. 그러면 이때 이게 교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짜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보통 무슨 표기예요? 이게 보통 무슨 표? 어떤 전자입니다. 전자. 자, 아시다시피 전자는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 입자죠. 보이세요? 그럼 잘 봐.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마이너스 입자에 드디어 자 자기장 됐고 전기장만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장인데 이 위쪽이 만약에 플러스 전극이라고 해봐요. 플러스 전기장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플러스 전기장이 이 전자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전자는 플러스 전기장이랑 인력이 있을까요? 청력이 있을까요? 인력. 인력이 있겠죠. 인력이 있으면 이 전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끌리겠어요? 끌려요. 빛 쪽으로 끌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전자가 플러스 전기장 때문에 인력으로 끌릴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인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전자에 플러스 전기장이 끝나고 마이너스 전기장이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전자와 마이너스 전기장은 인력이 생겨요? 청력이 생겨요? 청력. 청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전기장이 가까이 올 때는 전자가 빛 쪽으로 끌리다가 마이너스 전기장이 다가오면 끌리던 전자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다시 플러스 전기장이 다가오면 끌리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전자는 무슨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데. 진동하겠죠? 진동하는 거.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1. 빛을 쪼이면 전자 등의 전기적 입자들은 뭘 하느냐? 진동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전자는 가속 운동하면 자, 이 얘기는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건우야? 네. 가속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가속이란 말 알죠? 그럼 진동 운동은 가속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 아니에요? 가속은 아니. 진동은 가속이에요, 가속 아니에요? 가속일 수도 있나? 아니요. 이번에 물리시험 잘 못 봤죠? 네. 가속 맞아요. 이번에 물리시험 잘 못 봤죠? 맞아요, 가속. 진동은 전형적인 가속이죠. 와우. 가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도가 바뀐다 혹은 가속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건우야 봐봐요. 진동은 자 건우야 보세요.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네. 갔다가 오는 건 가속이에요, 가속 아니에요? 가속은 방향이 바뀌는 건 가속이잖아요. 맞네요. 또 갔다가 오죠. 네. 방향 바뀌죠. 네. 속력도 바뀔 뿐 아니라 방향도 바뀌죠. 네.
진동은 무지막지한 가속 운동이죠. 아휴 진짜. 아휴. 건우 알겠죠? 저 누구냐 저기 뭐야 민길이 알겠죠? 네. 그래서 전자는 재밌게도 가속 운동하면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 번역 회절, 영어로 diffractio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에 빛 에너지가 쪼여지게 되면 이 전자가 부르부르 떠는데 여기서 이 전자에서 새로운 빛이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빛이 반출하는 현상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건우야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이유는 모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건우야? 가속이에요, 가속 아니에요? 자, 민결아? 네. 가속이에요, 가속 아니에요? 가속이요. 가속이죠. 근데 빛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나왔을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큰 등치는 이런 정도로 큰 등치는 가속한다고 해서 빛 에너지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큰 입자예요, 조그만 입자예요? 극도로 조그만 입자죠. 조그만 입자는 놀랍게도 가속 운동하면 빛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등치는 가속한다고 해서 빛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조그만 녀석은 가속하면 빛이 나오느냐? 모릅니다. 몰라. 알겠어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네. 공기 중에 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중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숨 쉬면 빛이 나와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숨 쉬는 게 아니고요. 숨 쉬는 게 아니고 전자를 가속시키려면 숨 쉬는 정도로는 불가능해요. 숨 쉬는 정도는 불가능하고 빛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전자는 대부분의 경우 원자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유로운 진동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게 특별히 어떤 전자에 특별한 빛을 쪼여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고에너지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숨 쉬어서 물건을 이렇게 하는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인간이 감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우라 이런 얘기예요. 외워야 되겠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요 얘기는 뒤에서 또 나와. 알겠죠? 뒤에서 또 나와. 알겠죠? 그런데 이때 3. 재밌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 뭐냐면 이때 전자로부터의 회절광. 자, 전자로부터의 회절광. 요거를 회절광이라고 하는 거죠. 전자로부터의 회절광. 그 전자로부터의 회절광의 파장은 그 전자가 속한 화학적 환경
따라 어떻게 써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쓰세요. 자, 썼습니까? 고네 썼어요? 썼습니다. 빙결아 썼어요? 유연이요. 쓰세요. 빙결. 다 썼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전자로부터의 회절강의 파장은 전자가 속한 화학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화학적 환경이란 말이 있죠. 화학적 환경.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어떤 원자냐? 혹은 어떤 분자냐? 혹은 어떤 결합이냐?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화학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 전자가 수소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일 수도 있고 뭐 힐륨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전자가 이산화탄소 분자에 붙어 있는 전자일 수도 있고 H2O 분자에 들어 있는 전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가 공유결합에 매여 있는 전자일 수도 있고 저번 시간 범위였던 배위결합에 매여 있는 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재밌는 건 그 전자가 원자, 분자, 화학결합에 따라 이 회절강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이 회절강을 역으로 분석하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전자의 화학적 환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전자가 지금 역으로 이걸 분석해서 이 전자가 어떤 원자에 속한 건지 어떤 분자에 속한 건지 혹은 어떤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이용하여 전자 주변 화학적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다? 학문을 우리말 번역 분광학, 영어로는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됐죠? 그래서 빛의 이런 독특한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분광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로 저 학문 체계에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셜 갔다 쇼.